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해서 많이 듣고 즐기고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정말 어떤 것인지, 도대체 두뇌에서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나,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나 되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치료에 대한 것도 요 다음에 다시 하나의 섹션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 정입니다. 우리가 자폐아라는 말을 갖다가 알게 된 것은 1943년에 리오 카너라는 존 삽킨스에서 일하는 정신과 의사가 11명의 환자를 본 후에 발표한 것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이분이 그때 그 동부에서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왔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경제 사정도 괜찮고 교육도 많이 받은 분들이었죠. 부모님들이 얘는 왜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왜 그런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왔기 때문에 11명의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infantile autism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이분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이 몇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자폐아들의 부모는 공부를 많이 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 상, 중, 하 어느 사회 계급에서도 오고요.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이 아이들 중에는 절대로 지적 장애자가 없다. 그냥 보니까 애들이 다 깨끗하고 지적으로 생겼고 뭐 이상하게 뭐 얼굴이 뒤틀어지거나 뭐 코가 어떻게 된 것도 없고 그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대개 지적 장애가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을 보니까 너무 아이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그냥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가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가 냉장고 엄마라, 레프리저레이터 머더기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분이 말을 했거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처음에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자라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한 1년이 조금 지나면서부터 이런 식으로 변화하거든요. 그 전에는 아이가 조금 웃기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때는 엄마가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했었지요. 이 이제 가족 비디오 찍은 거 이런 걸 보면은 나중에 그게 밝혀졌는데 어머니가 불러도 대답 안 하고 엄마가 뭘 줘도 고마워 안 하고 엄마를 마치 물건 보듯이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너무 실망하니까 이렇게 얼굴이 굳어졌겠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이분이 잘못한 것을 이제 학자들이 증명해 냈습니다. 우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어디가 뛰어난 애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한 10%에서 올 수가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사반트라고 그러죠. 한 군데가 특히 튀어나온 애들. 그 전에 우리 레인맨이라는 거 영화 보셨었죠, 여러분? 거기서 더스틴 호프만이 연기했던 어티즘 있는 형 같이 동생하고 이제 라스베가스 가고 그럴 때 숫자에 너무나 잘 돼가지고 뭐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해서 막 돈도 따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끔 한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날 수는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이 왜 우리 아이는 안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병 자체가 그렇게 되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거의 정상에 가깝게 어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카이저 병원의 어느 의사 한 분은 아이가 5살 때 제 눈으로 분명히 심한 자폐아인 걸 봤는데 그 다음에 좋은 대학교에 가고 지금 자기가 직장도 얻고 독립해서 지금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자폐아에 대해서 그전에는 부모님들이 이게 창피하다고 그러고 뒤로 숨기고 도움을 안 받았었는데요. 요즘은 뭐 3살 정도 되면 빨리 진단받고 그 다음에 리저널 센터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그 진단이 나오면은 행동요법 치료사가 집으로 와서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분노도 조절할 줄 알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 손으로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즘은 조기 이런 교육과 조기 치료를 통해서 아이들의 그 발달이 아주 요즘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리오 카너가 이제 처음에 인펀타일 오티즘을 발표하기 조금 전에요. 오스트리아, 이제 유럽에서는 에스퍼거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퍼거 장애라는 데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닥터 에스퍼거가 이제 어떤 그 특수 학교에서 애들을 갖다 보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은 보니까 말도 제법 하고 지능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게 누구하고 이렇게 사귀고 상호 교류하는 거 이런 건 잘 못해요. 그래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 좋아해 뭐 넌 어땠어 뭐 이런 걸 말은 못하고 한다 하면은 뭐 다이너소가 어떻고 그다음에 내가 기차표 시간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것들은 잘 외워가지고 하는데 얘네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고 랭귀지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다 쓴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발표해가지고 에스퍼거스 디지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알게 되면서부터 이걸 자꾸 이게 변경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신과는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업투데이트하고 과학적인 학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알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DSM 거기에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꾸 바뀌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는 에스퍼거인데 왜 자폐 스펙트럼에 들어가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에스퍼거도 오판에서는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주의 산만증도 우리 아이는 ADD지 ADHD가 아니다라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DSM-3에서만 그렇게 분류가 돼 있었고 지금 DSM-5에서는요 어떻게 다 ADHD인데 한 아이는 inattentive type, 하나는 hyperactive type, 하나는 combined type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 있을 뿐입니다. 제가 그 지금 DSM이라는 것 용어도 새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진단을 받으면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주의 산만증도 많이 그 자폐아들한테 있는데요. 주의 산만증이라는 걸 진단을 딱 받으면 학교에서 얘네들은 장애아로 자폐아도 장애아지만 선생님들이 individual education plan 개인 교육 계획을 세워줘야 되고 504 플랜이 있습니다. 그거는 연방정부에서 결정한 Federal Law, 연방법인데요. 아이들한테 장애가 있을 때는 학교가 그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방식으로 얘를 교육해야 된다. 따라서 눈이 먼 아이는 그거에 맞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다리가 짧은 아이는 그거에 맞게 교육을 시키지만 주의 산만증이 있거나 자폐가 있거나 이런 장애가 있는 애들도 그거에 맞게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들이 꼭 알으셔야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나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DSM이라는 거 용어를 갖다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 리오 카너가 이걸 발표할 때는 자폐 증상이 있는 애들이 10,000명 중에서 처음에는 4.5명이라 그랬는데 1992년도쯤에는 이제 불란스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30명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 800명 중에 하나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650명 중에 하나다 그러는데 이 비슷한 증상이 있는 아이들 완전히 자폐 스펙트럼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그런 아이들은 지금 150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거죠. 조현병은 100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이게 그렇게 많이 드문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쌍둥이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쌍둥이에는 일란성이 있고 이란성이 있거든요. 일란성은 똑같은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중에서는 한 아이가 자폐가 있으면 60%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6명은 얘도 있습니다.
이제 이란성일 때는 염색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유전자에 의해서 이 병이 옮겨진다는 것을 갖다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에 의해서 오는 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라고요. 제가 어느 그 부모님들 모임에 갔을 때 오렌지 카운티에 어느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번 낳는 아들 중에서 이 자폐아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남자애들이 여자애들보다 한 4배 높습니다. 이제 한 3~5살 되고 나니까 자폐 증세가 나오니까 시댁에서 이 며느리를 잘못 들여가지고 이런 아이가 나왔다고 자기 그 아들 보고 이 여자는 이혼하라고 그래가지고 이혼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슬퍼서 정말 죽고 싶었지만 아이를 위해서 죽지 못했노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그 두뇌에 대한 이야기, 유전인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분이나 누가 계시다면은 이거는 며느리를 갖다가 위로해야 될 증상이지 며느리를 갖다가 비난하셔서는 안 되는 두뇌의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의 잘못, 할머니의 잘못도 아니고요. 이거는 아이의 잘못은 특히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도 희생자고 부모님도 희생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일찍 발견해서 일찍 조기 교육시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좋은 대학교 가고 요즘은 아주 자기가 독립해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두엽이 30살까지 계속 발전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부모님들도 희망을 갖고 살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다음엔 그 증상과 또 그 다음에는 치료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